일단 우리는 순방, 해외 순방 전문 방송이기도 하니까 빨리 이 얘기부터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이 돼서 유엔에서 공개 토론을 주재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게 자. 뭐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네. 예. 난 저 자리에 윤석열이 앉아있을 때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오마이갓. 진짜 니네 그 참석하신 정상들도 운 좋으신 거예요. 험한 꼴 당할 뻔했어. 50분 전부 다. 동안 험한 소리 들을 뻔한 거야. 혼자 얘기해? 자유 타령할 뻔했어. 그렇지. 어? 그 뻔한 소리 하고 또 하고 해가면서 자유타령 당할 뻔했는데 아니 진짜 그 상황에서 통역들이 더 극한 직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은 또 되더라고요. 이번이 국내에서 국무회의 하던 버릇 나와가지고 붙잡아 놓고 3시간 동안 또 진짜 준비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면서 막. 각국 정상들 다 조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이제 다 정해진 순서와 분량에 따라 갖고 각자 이제 조기 그 내용들 서로 교환해서 발표하고 하는 거지 현장에서 즉석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들 안에서 심지어 본인이 개인적인 발언까지 하시면서 앞에 경보까지 하셨거든요. 어떤 활약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상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달에 안보리 의장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참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공교롭게 정말. 정말 공교로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의장국은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마다 돌아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엔이 우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맞춰줬을 리는 없잖아요. 아니, 유엔 총회는 늘 9월에 열리니까요. 그러니까. 맞춰줬다고 생각합시다. 예. 자, AI와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논의를 했는데요. 진짜 우리나라가 1991년에 유엔 가입 후 9월에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가능해진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워낙 진행도 잘 매끄럽게 하셨지만 중간에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우 뭐랄까 어찌 보면 사적일 수 있는 한국적인 내용을 추가하셨습니다. 뭔 네. 내용이었냐면 AI를 새끼 호랑이에 비유하면서 사나운 맹수가 될 수 있고 헤이대현의 너피 같은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I가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지만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저성장 고물가를 해결하고 의료, 식량, 교육 문제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대비하지 못하면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에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AI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이 모든 국가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협조와 토론,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AI를 형성한다고 해갖고 AI가 지 혼자 똑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AI를 가르쳐야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AI를 미국이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스카이넷 아니면 어비스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미국 놈이 만들면 지구가 멸망해요. 그렇지. AI가 인종차별하고 사람들이 인류의 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중국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진핑 촬영하고 중요한 거 물어보면 삐져버린단 말이야. 대답 안 함. 대답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AI를 정상적으로 모든 전 세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모든 국가가 그 존중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AI 안에서의 각 국가와 문화와 인종과 그 모든 차별이 없는 이러한 이 이상적인 형태의 AI를 구현을 해야 전쟁도 안 나고 소득 불균형도 안 일어나고 그에 따른 AI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 AI를 얻어낼 수 있는 이익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AI가 결국 돈 버는 기계가 돼버리면 AI 프로그램 주도하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이 지구상의 모든 돈을 빨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가 리더가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서겠다. 올해 아펙 의장국으로서 AI 혁신이 인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펙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하면서 한국이 여기 앞장서겠으니까 다 따라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에는 유엔의 80년 이니셔티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유엔과 같이 태어난 유엔하고 똑같은 적자인데 앞으로 유엔 80년을 맞이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의 주체는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이번에 팔레스타인 문제랑 여기 우크라이나 문제 또는 AI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거기서 트럼프 같은 놈이 혼자서 쌩까고 나머지 참가갖고 100여 개 국가들이 참가해갖고 이제 전쟁 끝내고 여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해주고 좋게 평화구협에서 합시다고 하는데 니들이 뭐 한 게 있어? 전쟁도 다 내가 끝내는 거야. 저러고 혼자 개기면 도대체 이 유엔의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 아니 유엔 필요 없고 나만 따르면 돼. 그러니까 내가 대놓고 유엔보다 까는 더 거예요. 위대해. 뭐. 물론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력이 세계 최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의 연합인 유엔의 모토가 미국이나 또는 안보리 상임이사회 거부권 한두 장으로 해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말씀하셨어요. 안보리 이사국들 좀 더 확대하고 투표 방식도 다수결 형태로 해서 일개 국가나 또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의사결정 다른 국가들의 아주 의사 결정을 제한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안보리 이사국이나 큰 나라들이 그럽시다라고 자발적으로 그 원력을 내놓지는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AI에 있어서도 AI를 주도하는 국가가 이 모든 걸 결정하면 그 나라 유리한 대로 가는 거야. 모든 경제와 문화와 외교, 정치가 그 AI를 주도하는 기업과 국가 위주로 간다는 거지. 그게 아닌 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협의를 우리가 해보자는 거야. 한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리더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펙에 많이 와주세요. 거기 많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가 막힌 영업을 또 때리신 거죠. 그 이후에도 이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각국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이러한 얘기를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예를 들어 미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가 했다 그러면 저것들 또 약파네, 또 약치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한국은 그런 국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합쳐가지고 지금 기존의 이사국들 유엔 안에서 안보리 이사국이나 초강대국 미소 중이 좌지우지하는 미소 중이라니.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좌지우지하는 소련. 요런 데에서 앞으로 미래에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미, 중, 러 뒤에 줄을 서느니 한국과 함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정말 한번 참여해볼까라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봐져요. 그냥 그런 거겠죠. 겉으로는 중국이 위협하고 미국이 위협하면은 그냥 깨갱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속을 차릴 수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내용물을 좀 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세계 최고 부자가 미국이 그렇게 AI에서 앞서 나간다고 하지만 왜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 다 발 아래 꿀리고 있는 최고 자산 운영사가 한국하고 합시다 하는 얘기가 뭐겠냐고요. 미국 안에서는 연구만 열심히 해.
그것도 외국에 있는 인력 싸게 잡아다가 H1 비자 갖고 와갖고 연구만 열심히 해놨지만 이걸 실용화해갖고 실체 물건을 만들어낼 능력은 없다니까. 미국도 없고 중국도 없어요. 그냥 이론상으로만 졸라리 연구하는 거야. AI 반도체 칩 한국이 제공 안 하면 못 만들잖아. 트럼프가 100%, 300% 관세 때리라고 얼마든지 때리라 그래. 다른 나라는 안 줘서 난리야. 어디다 대놓고 한국한테 협박질이냐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없는 애니까 미 재무장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3,500불 투자 패키지 다른 측면으로 가. 우리 그 돈 못 내. 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뉴욕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약 30분간 접견을 했습니다. 최근 미일 간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 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베센트 장관 역시도 한미동맹 굳건하고 일시적 어려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때려놓고 한국에서 김민석 총리가 말뚝을 하나 딱 박아서 선언을 했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는 내민 투자 진전이 불가하다. 야, 이 완투펀치 너무 좋지 않아? 일단 잽으로 우리 그렇게 그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막 억압적으로 하면 안 돼. 협의가 제대로 돼야 돼. 라고 인사말을 던진 다음에 바로 국내에 있는 총리가 비자 문제 해결하면 돈 없어. 3,500억 불? 아이씨. 관세 때려. 우리 돈 안 줄 거야. 라고 바로 말뚝을 박아줬다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어제- 사실이지 이거는. 네, 어제 비자 김민석 문제. 총리가 블룸버그 통신,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 기어이 투자를 받고 싶으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 갖고 와. 한국 돈으로 받아가라고, 한국 돈으로. 그렇죠.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제 조건을 건 겁니다. 우린 더 양보 없어요. 굳이 우리가 3,500조가 넘는 돈을 굳이 미국에다가 던져줄 아무 이유가 없어. 그것도 우리 외환 보유고를 털어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그리고 이 협정에 대한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시한까지 딱 못 박은 거예요. 거의 이거는 이제 미국한테 알아서 한번 해보시지. 얼마까지 이렇게. 해결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대통령이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났잖아요. 자, 이 사람을 만난 그 의미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 있죠? 맨날 나와가지고 깍죽대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마가 쪽 애가 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디서 보낸 사람이냐면, 월가의 억만장자들이 보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야, 트럼프 좀 컨트롤 해야 되니까 너가 가가지고. 급이 다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의 이렇게 세력도 다르고 뒤에 있는 세력도 다르고 듣는 얘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상무장관, 재무장관으로 트럼프가 앉혀놓고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러트닉은 늘 급발진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쪽 얘기 쪽을 계속 세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베센트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워낙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억만장자들하고 같이 이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기업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트럼프한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상식은 있고 교양은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러트닉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난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돈 있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돈 있는 진짜 기득권의 그렇죠. 대리인을 만난 거고 그렇죠. 저 새끼는 그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거수기 역할 하는 애고 앞에서 행동대원 설거지하는 애기 때문에 생각 없는 러닝은, 애들. 극우 애들 원래 생각 없잖아. 그런 우리나라도 애들은 그렇잖아. 그런 애들이 이 날뛰는 거는 그냥 또 저거 트럼프가 시켜갖고 저지랄 하는구나. 그냥 우리나라 윤회관 하는 짓거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혜관.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뭐 일시적으로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트럼프도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고 이 대통령 말씀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고 기업 쪽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은 일단 돈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그럼요. 움직이잖아요. 마가가 푼돈을 모아서 준들 얼마를 주겠냐는 거예요. 마가는 표를 줄 수 있지만 그렇죠. 이 월가는 돈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는 이미 끝났어. 다음 선거까지는 표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돈 있는 사람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협상 변화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 이름 너무 어려워. 구테흐르스? 구테우스, 안토니오 구테우스야? 구테우스 또는 구테레시라고 표현하는데 구테헤레스라고도 들었고 예. 구테레시다라고도 들었는데 근데 구테우스라고 표현을 그냥 하죠. 아무튼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합시다. 사무총장께서 또 별도의 만남을 따로 가졌는데 결국은 이제 한반도 평화 안보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국제 평화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고 가셨어요. 일단 구테우스 총장의 대답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연말까지가 임기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 안보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엔에게 좀 지원을 당부를 했고요. 또 하나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자,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도 한국이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목소리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믿을 데가 니들밖에 없어 지금. 기댈 데가 없다. 내가 지금 가뜩이나 바이든은 말이 안 통해서 치매가 와갖고 트럼프요. 아니, 바이든 때는 말이 안 통하고 힘들었는데 이 새끼는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내가 너무 괴로워. 나 유엔 본부 좀 판문점으로 옮겼으면 좋겠어. 진짜 이런 마음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거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하나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갈참이라 그 단계 얘기는 이제 이번에 못 하겠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미국의 입김이 센 상황 하에서 유엔 본부나 아니면 그 유엔 소속 국가들이 일을 해야 되는 환경을 굳이 비용 비싼 뉴욕에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앞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진짜로 유엔 본부나 유엔 그 사무국을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쪽으로 옮겨오는 계획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좀 그들을 사지에 왜 몰아넣고 그렇게까지? 중간에 그래서 그걸 이제 인계철선으로 쓰는 거지. 한반도 안보에.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야 여기가 제일 스릴 넘치는 데야. 니들 앞으로 여기 회의하러 와야 된다.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잖아. 핵무기만 4,000개야. 4,000개. 이러면서 한반도를 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죠. 비무장지대 지뢰도 겁내 묻혀 있지 않나요? 그 오래돼서 안 터집니다. 펴질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대북 사실은 정책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대북 정책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외교 안보상으로 유엔의 지원이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펙에서 이루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회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 미국이 올해 연도 말에 미국의 방어 개념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켜야 되는 옛날에 이제 에치슨 라인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2의 에치슨 라인을 긋는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일본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요.
4년간 미국의 국방부의 방향, 그렇죠. 정책, 핵심을 이제 알려주는 게 국가 방위 전략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요게 사실은 지난달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지금 일본 언론이 자기네가 이제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짐작하는 기사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봐갖고 대만과 한반도와 일본을 사이에 두고 이 방어 라인을 어떤 식으로 칠지, 즉 대만을 미국이 보호하는 이 군사 전략 라인 안에 넣을지, 또는 대만은 빼고 한반도까지 넣을지, 또는 대만과 한반도를 빼고 일본만 넣을지, 그 내용이 주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무역 협상 또는 이게 국제 외교 관계 안에서 이게 어떤 중요한 헤게모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신들은 돈도 다 냈고, 사실은 무역 협상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줬다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고, 아무튼 원하는 대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이 이 전시 라인 안에서 일본을 제외하지 않기 위해서, 즉 미국의 지속적인 미군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전략적인 방어 라인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협조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과정 중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대만이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중국이 무지하게 싫어할 거고,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떤 협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도 대만은 포함을 안 시키고 한국은 포함을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무역 분쟁이 계속 돼가지고 이에 관련된 한미 간의 알력이 생기면 한국도 빼놓을 수 있다라는 게 일본의 일단 해석이고 전망인 거거든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네, 상케이 신문, 극우 신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보도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이 침공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개입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될 거야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이번 달 초에 사실은 미국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초안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미국이 쫙 물러나가지고 미국 본토 방어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주 괌 앞에까지 사이판 있는 데까지만 뺀다는 하고 거예요. 다 빼버린다는 네, 거야. 다 일본도 빼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뺀다고? 네, 쫙 빼가지고 미국 본토 방어, 그 다음에 중남미까지. 그래서 요 지역에서 미국이 더 이제 이쪽에 치중하겠다. 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국방비를 반으로 줄이려면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5,500억 달러 낸 것도 이 라인 안에 들어가려고 낸 거다는 식으로 약간 지네 핑계를 대려는 차원에서 이걸 지들이 맘대로 예상하는 거예요. 아직 전 세계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라인으로 갈지. 근데 이걸 갖고 만일에 한국을 상대로 또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미국이 장사를 치거나 딜을 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린 필요 없다로 간다는 아까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거 말고 한국어 버전이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원래 엣지슨 라인이 이렇게 일본으로 지나가가지고 대만까지 있나요? 원래? 네. 그래서 애초에 원래 이제 엣지슨에 우리가 50년대 우리 전쟁 나기 직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제외해버리고 한 달 반 있다가 결국은 전쟁이 났기 때문에 만일에 이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게 되면 그때와 똑같이 미국의 보호 없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침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정도로 쫄 정도의 군사력이 아니에요. 그때는 군사력 자체가 존재를 안 했어. 식민지 국가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5대 방산 강국이에요. 군사 강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국이랑 러시아를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지만 만일에 그쪽에서 침공을 해서 들어온다고 치면 걔네들 침공이 우리 한반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만큼 막을 수 있는 전수방어 능력은 충분히 넘게 갖추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쪽에 괴멸적인 동기화진 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이 포함되느냐도 있지만 대만까지 이제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대만은 이번에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아펙에서 시진핑하고 저기 만나는 트럼프? 관계에 따라 가지고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다는 거예요. 대만이 빠지면 예. 중국이 그냥 먹을 텐데. 그럼 뭐 1년 안에 먹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한 게 혹시라도 불거지거나 대만 침공이 있었을 때 대만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펙 회의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